장관님. 네. 네, 고생이 많으시죠? 네. 지금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했는지, 그 의도 속에서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반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보니까 어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반응을 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이러한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다만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라고 했어요. 전혀 알지 못하다는 것은 부인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 물밑 접촉이 있는 걸로 저는 평가가 되는데, 그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김여정 그 담화를 보면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분석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의 물꼬가 터져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과의 이런 소통이 되어서 열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어저께 SNS에 한미연합 축소를 통해서라도 평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낮추고 우리 군사력을 높이는, 위협을 낮추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를 해라, 내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한. 지난번 1년 전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좀 만나가지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서로 간에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그 맥락에서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우려가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F50 평가를 이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일부 훈련만 하고 2부 훈련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일부 평가에 대화력전을 비롯한 2개의 평가가 이미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기간적으로는 1부하고 2부를 하니까 반이 취소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한 저로서 이 연합훈련을 주도해 본 걸로는 한 80%는 한 거예요. 사실은 연합훈련 하기 전에 이미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연습이 있었고, 그 각 1부, 2부 행사에 대한 락드릴 훈련, 이번에는 훈련, 평가 항목이 이런 것들을 두 다 가지 하잖아요. 항목이 있는데 그 2가지 항목을 전반부에 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국민적인 우려가 있으니까 국방부에서는 좀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연합전비태세에 우려,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우려는 있거든요. 2018년도에 또 이런 사항이 있었죠. 그때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6월 달이었는데 8월 달 훈련을 안 하겠다 해서, 그때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상당히 미국 브룩스 사령관하고 당황을 했고, 그런 공백을 없이 하는 것이 뭐냐 해서 8월 이후에 2박 3일씩 몇 번 훈련을 해서 공백을 메꿨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연합사 자체 내에서도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장관님이 지시해서 해줘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면서도 연합 대비태에서는 추호도 이상이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네, UFS 훈련이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내년부터 합니까? 그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택적 모병제라 하면은 입대한 장병들한테 선택권을 주어서 모든 장정들이 군대 가는 개병제를 전제로 해서 내가 기술 집약형 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병사로 갈 것인지 거기서부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 3천여 명 정도의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선발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최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지금 3년을 올지 4년을 올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부터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그 초안을 좀 발표를 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내년에 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을 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입니다. 사실 북한의 핵을 몇 개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단히 신중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장관님께 핵에 대해서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질의는 저는 우리 국방위원으로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책임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안보에 사실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은 우리 안보에 아주 큰 해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대신 그 질문의 형태는 북한의 핵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축 개념이든 또는 확장 억제 정책이든 비핵화 정책이든 하는 건 하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몇 개 갖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의는 국방위에서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북한을 오히려 이롭게 할 수 있는 그겁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핵 보유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좀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용어를 북한의 핵 위협이 실체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꼭 뭐 성위원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국방위원으로서 그런 절제된 용어는 꼭 필요하다. 국회 전체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성일종 위원님한테 조금 화살이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안보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6년 동안 국방위에서 줄곧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사입니다. 님, 네, 오전에 우리 한미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오전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론을 여러 가지 제기를 하던데 본 의원은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 공고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 또 군사 기술 분야 산업 분야까지 동맹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군 함정을 우리가 정비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걸 보니까 한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오션에서 6건, HD 현대중공업에서 3건, HD 중공업에서 1건 이렇게 미국의 함정들을 정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함정을 다른 나라가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실제 본 함정을 다른 나라가 정비해 달라는 건 그만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함정과 전투기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가 큰 성과를 냈던데 K9 자주포 그거를 한 6문 가까이 이제 공급 계약을 해서 시제품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걸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 실험한 연후에 예. 굉장히 많은 숫자를 구매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함정 또 구축함 2척을 이제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은 우리 하나오션이나 우리 조선 쪽으로 수주가 될 것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더 많은 수주가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미가 완전한 신뢰 없이는 실제 미군의 군함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사례들은 없어요. 실제 그만큼 우리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미 전 정부와 같이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연합사령관과 함께 여러 가지 즉각적인 대응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정부가 20년 전부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핵 추진 잠수함을 요구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이렇게 허락을 해서 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것이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강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은 저는 공고하다고 보고 정치적인 거나 정책적인 이견은 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조율해서 합의해 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한미 동맹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민의힘 모 의원이 질의인데 할 때 보니까 명확히 장관님이 답변을 좀 못하시던데 아니 안 하고 그 언급이 안 돼서 이건 혼란이 갈까봐 다시 재질의할게요. 전작권 전환됐을 때 지금 연합사는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연합사가 미래 연합사로 바뀌면서 예. 사성장군만 한국군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사령관은 현재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하고 연합사령관 미군 사령관은 부사령관을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에도 없는 6개 구성군 사령부가 구성이 돼서 더 촘촘하게 한미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합참 의장이 미래 한미 연합사령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합참 의장이 아니고요. 네. 연합사 부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하는 거고 이번에 그 연합훈련 때도 그걸 연습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까 그것은 합참 의장으로 표현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길래 혹시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재차 확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이렇게 긴급하게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미스매칭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블랙리스트 윤석열 정권 때 그 안규백 장관하고 저와 근무를 같이 했던 사람 블랙리스트를 정권 초기부터 만들어서 보니까 진급에 불이익을 줬고 또 여인영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중에 방첩사도 만들어서 계속 관리했던데 저와 장관님하고 가까웠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 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한 거 이거 알고 있죠? JTBC에 최근에 보도된 거. 제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불이익됐던 인원은 제가 보니까 저와 관련된 인원은 전역을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1분 마무리해 주세요. 진짜로 이거는 문제가 많죠. 저는 윤석열 정권 때 저와 같이 근무했던 인원들 불이익을 당할까봐 일부러 전화도 못하고 했는데 보니까 정권 초기에 인수위 때 벌써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참모장, 제가 연합 미사일 사령관 할 때 참모장은 투스타가 됐는데 이 인원도 그 명단에 있는데 전역이 됐습니다. 더 이상 훌륭한 장교인데 진급이 안 되고 또 비서실장 했던 인원들 뭐 모든 걸 이렇게 관리해서 불이익을 주는 이 윤 정권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국방부 자체 내에서 블랙리스트 됐던 명단을 조사해서 실제 현역에 있는 인원들은 더 이상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서 좀 발표를 해주세요. 그런 게 가능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장관님, 그 아침에 업무보고와 유용원 존경하는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다시 좀 네. 장관님 답변을 확인하는 질입니다. 그 업무보고 5쪽에 보면은 북한은 MDL 일대에 지뢰, 철책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동시에 240mm, 600mm 방사포, 자주포, 무인기 등 적경지역 군사력 증강을 추진한다. 적경지역 군사력 추진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0mm 방사포는 아직 전방이나 이런 데 배치된 정황들은 없고 지금 무기 실험하고 전략화가 시행이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배치된 것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네,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그 뜻이 아니고 네, 배치가 예상이 된다. 네, 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배치가 앞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600mm 방사포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했고요. 얼마 전에 안보실 김태호 1차장이 기소가 된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2.3 내란을 미국을 비롯해서 우방국에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전문을 보낸 이유란 거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에서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 김태호가 보낸 거와 비슷한 투로 장병들에게 완전 내란을 미화했어요. 이건 뭔가 하면 12월 13일자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통치행위다. 이미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10일이 지난 시점에 이런 것들을 병사들을 교육을 했어요. 그 당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봐요. 그 당시 홍보원장은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대통령 취임 당선 특집은 왜 이렇게 많이 넣었냐라고 지적하고 이재명 트럼프 한미 정상 첫 통화는 가짜 뉴스니까 빼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새 정부 첫 국무회의는 대통령 기사 많으니 빼라. G7 순방 기고문 망한 회의라서 미화할 필요 없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 해설 지원 오버하지 마라. 이재명 정부 첫 국무장관 임명 다루지 마라.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했던 취재팀장 조용학 기자는 강등을 오히려 시켜서 일반 기자로 하고 아직 원위치가 않습니다. 예, 1분 더 들으시죠. 지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그 홍보원장이 최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내란과 관련된 처벌을 아직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 조사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됐죠? 아직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안 된 거죠?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학 그때 저항했던 취재팀장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서 그 처벌 이런 걸로 저항했다고 처벌받았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명예회복이 필요하고 이것은 빨리 확인을 아마 그때 하신 걸로 아는데 종합특검에 고발을 해서 종합특검에서 이걸 다루어서 이거는 진짜로 중범죄자입니다. 내란을 장병들에게 옹호한 거 아니에요. 12월 13일 그것도 이후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끝까지 단죄하세요. 의원님 지적사항을 한 번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건 꼭 단죄하세요. 왜냐하면은 김태호도 지금 기소됐잖아요. 종합특검이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못하면은 나중에 다른 기관에 고발을 해서라도 꼭 단죄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예결 소위할 때 작년에 그 예결위에서 국방부 감사를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드론과 관련되는 거. 그 결과를 예결 소위에 할 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결과. 드론과 관련해서요. 네네. 그건 이제
국방부에다 감사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부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국방부 있다는 감사 예, 알겠습니다. 끝났잖아요. 예, 그거를 예결 소위에 좀 보고를 예, 해주셔야. 뭐 예결 소위에 보고하는 것은 뭐 예, 당연할 것 예.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아, 예.